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요새 같았으면 당장의 정권을 무너뜨렸을 바람둥이 총리의 대담한 연애 행각을 다뤄볼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간주되어 The Great War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제1차 세계대전. 소규모 나라들의 느슨한 연합에 불과했던 오늘날 독일 지역에서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된 독일 제국이 탄생하고 비스마르크 시대의 급격한 산업화를 거쳐 윌헬름 2세 시대에 본격적인 팽창 정책을 추구하자 독일보다 한 발 앞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제국을 건설한 영국은 세력 균형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프랑스,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독일을 견제합니다. 독일도 이에 맞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 등과 동맹을 맺었고 발칸반도에서의 복잡한 인종, 종교, 민족 간 갈등을 계기로 유럽 열강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길고 잔혹한 사륙전에 돌입합니다. 영국은 이 전쟁이 몇 개월 안에 자신의 승리로 끝나리라 확신했지만 기관총이라는 전대미문의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고 그로 인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서부 전선의 참호 안에 묶여버리는 신세가 되죠. 이 전쟁으로 인해 한 세대의 젊은이가 절멸되다시피 하고 이전과는 달리 일부 군인만이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이 전개되면서 전쟁이 끝난 후엔 이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남녀 평등 보통 선거권이 도입 것 같은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진보도 달성됩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전쟁은 승리로 끝나고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였던 지역까지 영제국으로 편입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대 규모였던 영제국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영국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독일과 미국에게 산업 역량 차원에서 초월당한 상태였고 1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에게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계에서의 큰 손지위도 내주게 되었죠. 2차 대전은 상태를 더 악화시켰고요. 여하튼 그만큼 1차 대전은 영국이라는 초대형 사자의 이빨을 상당히 많이 부러뜨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맹수들을 제압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도 치명상을 입은 셈이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불독 총리 윈스턴 처칠입니다. 1차 대전의 승리는 2차에 비해서는 덜 드라마틱해서 그런지 처칠과 같은 영웅이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실제로도 각국이 이런 규모의 전쟁은 처음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장군이나 실제로도 하나같이 실수투성이에 작전 실패에 온갖 시행착오에 불쌍한 젊은이들만 총알과 포탄과 독가스에 희생당했죠. 그래서 어쩌면 1차 대전의 가장 큰 슬프긴 하지만 영웅은 이들 젊은 병사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만간 1차 대전 동안 영국의 온갖 실패담에 대한 영상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전초전으로 어느 유명 정치인의 어찌 보면 깝깝하고 어찌 보면 우라통 터지고 또 어찌 보면 좀 애달프기도 한 1차 대전 동안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온 세상이 전쟁통이고 직업이 정치가라고 한들 인류의 모든 난관은 결국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존 레논은 Love is all you need 라고 노래했고요. 영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역경이 닥쳐도 Life must go on을 외쳤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런던이 나치 독일의 폭격을 받는 와중에도 시간에 맞춰 티타임을 갖는 게 바로 영국인입니다. 퀸의 프레디 머큐리도 외쳤잖아요. Show must go on 이라고. 네, 모두가 사랑하면서 삶에 충실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 딸의 친구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1852년에 요크셔의 양모 교육업자 가족에서 태어난 허버트 헨리 애스퀴스는 어려서부터 고전하게 뛰어난 자질을 보여서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합니다. 졸업 후엔 법정 변호사인 바리스터가 되었고 헬렌 캘소 멜런트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당시엔 불치병이었던 장티푸스로 인해 부인을 잃고 맙니다.
그는 이미 The Spectator라는 정치 정간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면서 정치에 발을 담그게 된 상태였고 자유당 The Liberal Party 소속으로 의회에 진출합니다. 이때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내조해줄 여인이 나타나는데 제조업자인 동시에 정치인인 아버지를 둔 마got 테넌트였습니다. 둘 사이엔 자녀가 둘 태어나서 이제 애스퀴스는 7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됩니다. 전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중 바이올렛 애스퀴스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애스퀴스의 사랑 얘기는 이 바이올렛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녀는 나중에 모리스 버넘 카터라는 자유당 정치인과 결혼해서 바이올렛 버넘 카터가 되고요. 그 손녀 중에 한 명이 해리포터에서 아주 무섭고 못된 마법사 벨라트릭스 역을 맡았던 헬레나 버넘 카터입니다. 자, 다시 20세기로 돌아와서 바이올렛 애스퀴스의 친구 중에 부네시아 스탠리라는 세습 자기귀족 가문의 막내딸이 있었어요. 영국의 부동산 갑부 세습 자기귀족, 제가 만든 다른 영상 기억나시죠? 애스퀴스는 1908년부터 영국의 총리가 되어 있던 터여서 이 집안도 대단했지만 부네시아의 집안은 더 엄청났던 거죠. 여하튼 이 귀족 가문의 막내딸이 바이올렛 애스퀴스랑 친하게 어울리다가 친구 아빠의 심장에 하트 화살을 푹 꽂아버린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정계나 재계에서 이 정도 거물급이면 요새 시각에서 보면 거의 남봉꾼일 정도로 이 여성 저 여성과 관계를 맺었어요. 물론 이것이 전부 육체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 남녀 사이의 애정관계에 대해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잘 없어요. 일기나 편지에도 혹시라도 비밀이 탄로날까 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허버트 애스퀴스도 여러 여성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편지를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편지만 주고받은 건지 뭘 더 했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네시아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딸 바이올렛 그리고 정계 후배이자 자유당 의원인 에드윈 먼테규와 함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녀와 제대로 사랑의 불꽃이 튀게 된 겁니다. 이게 1912년이었어요. 1차 대전 발발 2년 전이고요. 부네시아는 당시 25세였고 애스퀴스는 58세였습니다. 이때부터 둘 사이엔 엄청난 빈도와 양으로 연애 편지가 오갔고요. 이게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여러 작가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을 써내기도 했죠. 부네시아는 세습 자기귀족 가문 출신답게 매우 지적이고 품위 있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스퀴스는 편지에 애정 표현과 함께 정치적인 얘기도 아주 많이 했고 그녀에게 조언도 자주 구했어요. 부네시아도 그런 조언에 충실한 동시에 지금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다는 둥 묘한 분위기로 성적으로 자극하는 표현도 자주 썼습니다. 물론 애스퀴스도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둥 손발이 오그라들게 하는 표현은 물론이고 고전학 전공자답게 부네시아를 그리스식으로 베네티아드로 부르는가 하면 온갖 운율을 사용해 시도 쓰고 막 그랬답니다. 아휴. 제가 봐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학자들이 주로 문제로 삼는 것은 애스퀴스가 1914년에 발발한 1차 대전을 진두지휘하는 영국 총리로서 전쟁 수행을 논의하는 내각회의 등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열렬하게 부네시아에게 연애 편지를 써댔다는 점인데요. 심할 때는 하루 3통씩 쓴 경우도 있어서 그 빈도도 문제지만 편지의 내용에는 극비에 해당하는 영국의 전쟁 수행 전략과 각종 전투의 전술에 관련된 것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온갖 실수와 시행착오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1차 대전이고 영국군의 총지휘를 맡은 총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애인과 상의한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거야말로 비선실세가 아니고 뭐겠어요.
물론 보네시아의 말만 듣고 모든 정책을 결정했을 리는 없지만 여하튼 이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보네시아는 에스키스에게 엄청난 매력을 발산했지만 그 매력을 그에게만 발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후계자이자 시칠리아로 함께 여행 갔었던 먼테규 역시 그녀에게 혼을 뺏겨서 끊임없이 구애 중이었어요. 보네시아는 계속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 에스키스의 정치적 얘기에 지쳐버렸는지 먼테규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키스는 비통에 잠겼고 질투심에 빠졌으나 결국엔 흔쾌히 그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뒤끝 장렬. 사실 그동안 에스키스는 보네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부인 마것에게 떳떳하게, 아니 뻔뻔하게 전부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관계가 정숙하고 청결한 것이었으니 당신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부탁했으며 이 시기 거물 정치인의 부인답게 그녀도 이를 수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보네시아와 주고받은 편지를 부인에게 읽어주기도 했답니다. 보네시아의 결혼 소식을 슬픔에 잠겨 부인에게 알렸더니 부인이 따뜻하게 위로를 해줬다고 해요. 지금 마인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 영국에선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다소 찌질하게 부인에게 하소연하고 위로까지 받은 그는 이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합니다. 먼테규는 유태인이었고 보네시아와 결혼하면서 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개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신실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신자로서 그렇지 않아도 반유대 정서를 갖고 있었던 에스키스는 이를 계기로 더더욱 그 정서가 강화돼서 그의 외교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1차 대전이 혼란스러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자 1916년 12월에 그는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야당 대표의 자리로 가서 정치 생활을 마감하고는 1928년에 세상을 띱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보네시아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바이올렛 에스키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자기 친구가 아버지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 충격에 빠져서 어떻게 그런 평범한 애랑이라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보네시아는 먼테규와의 결혼 생활에도 충실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외도를 했고 다른 남자의 딸까지 낳았으며 그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고 해요. 에스키스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씁쓸하죠? 나름 고민이 있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호감형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차 대전은 이 해괴한 연애 말고도 각종 이야기거리도 많고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느낌으로 듣기에는 너무 힘들고 끔찍한 일도 많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는 연구나 강의 영역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겠고요. 유튜브 방송에 어울리는 주제를 고르다 보니 거물급 인물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제의 에피소드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런 점 감안하셔서 전쟁의 참혹함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국 관련 이야기 꾸준히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